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지역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참 많이 답답한 시장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간밤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산재했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마침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견고함은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은 좀 커진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뉴욕 증시를 흔드는 모습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적신호가 떴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거시적인 불안감들 당연히 시장에 산재해 있었던 그러한 시장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4달러 선까지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시장 위험 자산에 관한 유동성에 관해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은 26,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요. 전체적인 마켓캡 역시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26,100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650달러 선으로 며칠 동안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자, 다만 어제 간밤에 알트코인들의 상승 랠리가 비트코인을 조금 이끌기는 했었는데요. 알트코인 분위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0.16%의 하락세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0.06달러, 솔라나 코인이 20달러 선인데요. 20달러 선이 깨질지의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몇몇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긴 했었지만 주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세를 내고 있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BNB 코인 역시도 마이너스 0.1%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세들 또 관련한 속보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역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세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에 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재 산재하고 있는 악재와 호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생방송 시작 전에 속보 하나가 떴습니다. 비자카드가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 함께 오늘 주제를 통해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이낸스가 직면한 악재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점유율 역시도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유율에 관한 데이터 분석까지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자카드가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이 있었었는지 아니면 바이낸스 차원에서 좀 독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지에 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뜯어볼 테고요. 자, 우리가 좀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저와 팔로우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사태를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시작됐던 게 6월 달에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등의 사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증권법 위반이 어떻게 위반을 했냐라는 거면 SEC가 생각할 때 증권법을 위반했다 혹은 증권이다라고 여겨지는 알트코인에 관한 거래를 진행했다라는 그러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국내 거래소 역시도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거래소 역시도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를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세계 1위 거래소인 이 점유율 자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좀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해석들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 SEC가 증권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코인들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인들인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BNB 코인부터 BUSD 그리고 칠리지 플로우, 솔라나, 에이다도 있고요. 사실 이 목록들 중에는 리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소송을 통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임시 판별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목록에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증권성이 있는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허용했다. 또 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이상적인 경로로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게끔 했다라는 다양한 혐의들로 좀 바이낸스를 기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태를 보자면 일단은 6월 16일 날 바이낸스 US는 SEC와 임시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전체 본사가 바이낸스 US를 거래하는 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라든지 자금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한 건데 일단 이 임시 합의는 바이낸스 홀딩스의 직원들이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또 개인의 키 또는 바이낸스 US의 아마존 웹 서비스 도구 등에 관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합의였습니다. 이 기업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 합의가 일어난 그 다음 주부터 운영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 임시 합의 같은 경우에는 SEC가 이 바이낸스 US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동결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바이낸스 US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있었고 또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바이낸스에 관한 악재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좀 속출이 됐고요. 특히나 바이낸스는 이제 유럽이나 서방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탈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재들도 좀 있었고 사실상 SEC가 바이낸스 US를 기소한 이후에 바이낸스 US를 지원했었던 은행들이 또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일시적으로 바이낸스 US에서 입출금에 관한 중단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US에 관한 점유율 역시도 상당한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생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함께 기소를 했는데 바이낸스에 비해서 코인베이스에 관한 스탠스는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또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시장에 공존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제 자료를 보시자면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좀 하나의 호재는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재팬이 본격적으로 출범이 된 건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횡보 자체를 사실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에 관한 제재들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권 국가들로 좀 눈을 돌리고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직접 성명을 통해서 일본이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낸스 재팬을 공식적으로 출범했었고요. 이전에도 바이낸스 재팬이 있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거래를 재개를 했고 그 전에 바이낸스는 일본에 있는 작은 거래소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 절차를 통해서 재팬을 출범을 하게 된 건데 그래도 바이낸스가 점유율이라든지 입지를 조금 넓히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국가죠. 엘살바도르에 관해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까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조금 팔로우를 해보니까 체크아웃닷컴이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해지했습니다. 이게 8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이고 실질적으로 8월 18일 날 현지 시간 8월 18일 포브스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체크아웃닷컴의 최고 경영자는 규제 기관의 조치라든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규정 준수 우려 등으로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 체크아웃닷컴은 런던 소재의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이제 유럽 국가들의 개입이 있었느냐에 관해서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체크아웃닷컴의 계약 해지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파트너십 해지를 겪은 건데 이러한 상황들이 바이낸스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8월 22일 기사를 보자면 바이낸스가 러시아 자금, 즉 루블화에 관한 거래를 허용을 했고 또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는 바이낸스 자원봉사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신저이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루블화에 관한 거래들 규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재 루블화 그리고 러시아의 자금을 막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이낸스가 무시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잘 유동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사실 이 기사 자체는 꼭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이낸스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기사였기도 했고요. 공교롭게도 월가에서 냈던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보도들이 난 이후에 또 파트너십에 관한 계약 해지들이 좀 속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났던 기사에서 비자카드 역시도 바이낸스의 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이제 깨겠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잊지 않을까라는 분석들 시장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낸스의 이러한 문제점들 또 한 번 월가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이낸스가 몬페이와의 협약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막혔었던 정상적인 입출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몬페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러 입출금을 재개한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전용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도 고객이 암호화폐 세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제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SEC의 기소로 인해서 바이낸스가 입출금의 문제를 겪었었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기사들이 바로 어제 또 발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몬페이에 관한 실질적인 공식 보도도 바이낸스 측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에서 암호화폐 지원에 관한 직불 카드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어제 같이 좀 전해졌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전해졌고 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비자 카드 역시도 바이낸스와의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시자면은 서방 국가 내에서 바이낸스의 협약 관계들을 하나둘씩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제재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와의 문제들도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또 서방 국가들 제외한 서방 국가들 역시도 바이낸스와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난 기사로는 이제 비자 카드 역시도 바이낸스와의 지원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표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낸스 점유율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카이코에서 제시한 자료였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점유율 자체는 바이낸스 US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폭들이 거의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문페이와의 협약이 있었음에도 이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바이낸스 카드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다라는 부분들 또 한 번 바이낸스에게는 악재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바이낸스는 선물 거래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시장의 점유율 역시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폭의 점유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벤트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낸스의 마켓쉐어 역시도 소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의 살짝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또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주기기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과 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명불허전 바이낸스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바이낸스의 대응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SEC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바이낸스에 관한 호재와 악재들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거시경제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추가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잭슨홀 미팅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채권 경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누르고 있는 분위기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서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고 또 그 전거래일에 하락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채금리 수익률이 늘어가고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기에 충분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관한 예측들을 좀 잘 해왔던 그러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 보도들 투자 시장에서 많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관한 비교 차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제시를 했는데 이 선을 보신다면 일단은 파란색 선이 1996년도와 1982년도의 인플레이션 표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표를 현재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충분히 꺾인 상황이긴 한데 1970년대와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커플링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197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유출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듯 하다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지표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또 워낙 유명한 인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이러한 표가 또 시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정말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의 이제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사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관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미국의 국채를 소위 말해서 내다 팔고 있다.
있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의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공식 보유량입니다. 차이나와 이제 재팬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 공식 보유량입니다. 중국과 일본은요, 미국채에 관한 어찌 보면 VIP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샀던 국가였는데 2007년 이후에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말 큰 폭으로 감소가 돼서 어찌 보면은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미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과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관한 경제 제재를 이어온다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시그널들에 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공식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1조 1,10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공식 보유고 역시도 8,35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4%로 무려 20년 만에 최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 재정에 관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국채 발행이기도 하고 또 부채 한도에 관한 상향이 이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미국채를 덜어내는 현상들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 자체도 노동시장의 강함이 확인되기도 했었고 또 미국이 어제랑 오늘 2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 연동 경매 국채인데 이 경매 국채 상황이 또 좋진 않았습니다. 경매 상황에 관한 스탠스도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제 시장에서 국채에 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했었던 국채에 관한 수익률들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건 어찌 보면 미국채에 관한 가치 자체도 이전만 하지 못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월가에서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러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최근 열렸었던 미국채에 관한 경매 시장의 영향도 조금 우리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 발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은 역시나 재정 악화에 관한 이유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표대로 사실은 흘러가지 않아야지만 거시경제적인 흐름에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텐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잡힐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국채를 또 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국채 발행과 경매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시세에 탄력을 줄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거시경제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